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치고 출석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어제 오전 9시부터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오후 6시 34분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5시간 가까이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습니다. 밤 11시 54분쯤 청사를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YTN에 준비한 질문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무리했고 저녁 식사 시간 없이 곧바로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술 거부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됐고 다음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3시간가량 오전 조사를 받았는데 이땐 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특검은 전했습니다.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가 재개됐고 계엄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를 비롯해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가 두루 이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네, 이미 상당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인데 내일은 외환 의혹의 핵심 관계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의 핵심은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입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긴장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에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차 조사 당시 외환 혐의 관련 기본 내용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일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는데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마쳤다면서도 외환 혐의의 경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기밀과 연관이 깊은 만큼 외환 의혹 관련 조사 상황이나 진술 등은 일체 비공개한다는 게 특검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미 상당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기밀 부분은 특검 소환 대신 직접 찾아가는 등 방식도 강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외환 혐의는 특히 기존 검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특검의 집중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힙니다. 오는 7일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북한 공격 유도 내용 등 조사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해 추가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과 공무관계 입증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외환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는 만큼 법리 검토도 계속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특검은 1차 조사 때와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이 아닌 조사실로 직행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하자 장영표 특검 수사 지원단장이 안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와 달리 대기실이 아닌 고검청사 6층 조사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별도 면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시 4분부터 체포저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변호인은 김홍일, 최명성, 송진호, 배보윤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과 1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사전 면담 없이 즉시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량이 많다는 점과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특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도 지난주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제 3개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검마다 경쟁하듯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란 특검 운전대를 잡은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은 그야말로 직진입니다. 최대 20일인 준비 기간을 채우지도 않고 엿새 만에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석방을 코앞에 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줄줄이 추가 기소하며 구속을 연장하는가 하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기싸움 끝에 공개 출석을 관철하는 모습이 칼잡이 특수통 기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준기 특검은 판사 출신답게 신중이란 말로 요약됩니다.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김 여사 소환 조사 시점 등 현안에 대해선 차분한 어조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쟁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여사가 소환 불응했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에 보장된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우며 법리 판례 검토를 통해 밑그림부터 그린 특검팀은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정석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차근차근 수사를 다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에게서 돋보이는 면모는 한마디로 호탕함입니다. 군 출신답게 본격 수사 착수 전부터 원리 원칙을 강조하며 직설적 화법, 거리낌 없는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연히 조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면 등 편법은 없고 불응하면 체포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고 수사 개시 당일부터 구명로비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공개 소환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속 수사를 본격화한 3인 3색 특검이 수많은 의혹에 어떻게 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요일 아침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배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날 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 속 새 정부 첫 추경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추경은 애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더 늘어 31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수도권에 3만 원,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엔 5만 원 더 지급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고 소비 쿠폰 국비 보조율도 높여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AI와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했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에도 역점을 뒀습니다. 반면 공적 개발 원조,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 등은 감액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등도 일부 복원됐습니다. 검찰 특활비 복원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입법 이후 검찰 특활비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혼선 없는 지급을 강조했는데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확정된 첫 추경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대부분이 석 달 안에 집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31조 8천억 원 가운데 세입경정과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20조 7천억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88%인 18조 1천억 원을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목표치가 15%포인트 높습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의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겐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내수 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드사와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식도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형태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억할 것은 쿠폰 신청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고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 쿠폰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라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쿠폰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해당 시에서,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말일까지 2차 소비 쿠폰 10만 원 지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흔들림 없이 민생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한뜻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더 큰 책임감으로 추경이 제효과를 발휘하도록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자신 SNS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번 달 안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게 하겠다며 추경이 빈사의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추경이자 노골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협치를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사면 논평을 통해 추경안에 소비 쿠폰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되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배제됐다며 정치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 보건 문제를 두고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중적 행태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물론 야당과의 협의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연일 속전속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으면서 탄력이 붙었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 차기 당권주자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선명성 경쟁 속에서도 손을 맞잡고 검찰청 해체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개혁 의지를 밝힌 이들은 추석 전까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뜸이 다 들 대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은근한 힘을 실었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했다거나 자업자득이라는 직설적인 말로 핵심 공약인 수사 기소 분리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내 온건파로 야당과 협의를 강조하던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휴대전화 메모에서 보듯 대통령의 신호에 응답하는 듯합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구성하면서 개혁은 3개월 안에 끝내는 게 가장 효율성 높고 효과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큰 틀은 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의 완전성을 위한 부분 보완들이 필요하다면 그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시점에는 잠정 합의가 이뤄진 셈인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국민과 우리 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검찰 폐지 법안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검찰을 없애는 것이 개혁의 완성이냐는 질문에 국민 공감대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입법 과정에서 야권은 물론 학계, 검찰과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안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반 사안별로 대여 투쟁의 수위를 달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국 돌파구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이라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내부적 자각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성적을 가늠할 변수로 거론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정권교체 뒤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임명동의안 표결 보이콧과 규탄 대회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민주당은 보란듯 넉넉한 가결로 응수했습니다. 본회의장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고 김 총리와 사진을 찍으려는 셀카 행렬이 줄을 잇는 등 자축 분위기는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정권 교체 한 달, 107석 소수 야당은 여당의 입법과 정책 추진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강경 대응과 타협책을 그때그때 결정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을 절충 처리한 게 대표적입니다. 대신 추경을 통해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킨 민주당을 내로남불로 지적하는 등 사안별 핀셋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이렇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백지 증액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활비 타령 그만하시고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040 의원들은 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수입 논란이 제기된 출판 기념회 근절을 촉구하는 등 정치개혁을 고리로 여당과의 차별화에 힘쓰는 분위기입니다. 형식은 책의 출간을 알리는 행사지만 실상은 규모를 알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였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실종된 야성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여당의 입법 폭주 중단을 요구하며 6박 7일 동안 철야 농성을 진행한 나경원 의원은 전장을 옮기겠다며 또 다른 방식의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것을 무작정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을 알리는 그런 작은 몸짓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의 대여 투트랙 전략은 정권 초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여대 야소 한계 속 당분간 여론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할 당 내부 반성과 쇄신 등 체질 개선 의지도 전략 성패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향한 의료계 불신을 해소할 버팀목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의료계도 정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등 의정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자신 없는 국정 현안으로 꼽은 건 의정 갈등입니다. 전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만큼 해법도 까다롭다는 건데 이 대통령은 희망적 신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료계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반기고 있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2학기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의 전주라고 보면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고요. 의료단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는 정 후보자 역시 갈등의 근본 원인이 의료계의 불신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태 해결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점을 거론하며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가 이제 아마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해보고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이미 9월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요구안을 다듬으며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급과 재적을 감수한 의대생들도 조속한 대화를 바라는 등 의료계 시선은 정 후보자의 업무 개시에 쏠려 있습니다. 아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의료계 바람대로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검증을 통과해 의정 갈등 해결의 첫 단추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새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서둘러 협상팀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통상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리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 종료를 앞두고 곧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어느 나라에 얼마나 관세를 매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미국을 다시 찾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황이 급박하고 가변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서한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관세 유예 연장과 조기 합의 도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용주의적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국 시점은 좀 유동적으로 해놨습니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로는 한미 간 제조업 윈윈 전략을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4, 5년 중장기로 볼 때 미국과의 어떤 이런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의 산업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 썸으로 그렇게 좀 협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미국을 찾는 위성락 안보실장관은 통상과 안보 분야에서 올코트 프레싱, 즉 전면 압박 수비 전략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 진전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또 일부 품목에 쏠린 우리나라의 무역 집중도가 제조업 강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한국에 CPTPP 가입 같은 과감한 무역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비중이 22%가 넘습니다.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제조업 상품 전반을 수입합니다. 수출로 보면 중국과 미국이 40%에 육박합니다.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중국과 비슷한 19% 수준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그 부품, 반도체와 전자기기, 생활가전과 기계류 등 주로 세 품목에 쏠려 있습니다. 12년 전에 비하면 지난해 대중국 수입 비중은 6.6%포인트, 대미 수출 비중은 8%포인트 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과 독일 등 다른 제조업 강국과 비교해 수출국 집중도, 수입국 집중도와 수출 품목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국의 제조업 유치, FTA 등 정책적인 면 외에 미중 무역 갈등도 원인이라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과는 대체재, 미국산과는 보완재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이 중국산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산이 더 잘 팔리고 중국이 미국산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합니다. 무역 집중 현상은 경제 안정성을 해칩니다. 중국의 공급망 장악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대미 수출 흑자 역시 미국 정부 경제적 통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KDI는 이에 따라 무역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다며 특히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CPTPP는 일본 등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는 데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많아 무역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농산품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일본과 어떤 그런 대화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농민들도 좀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KDI는 이번 통상협정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무역 쏠림을 그대로 두면 경제 안보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8로 전달보다 0.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군별로 보면 유지류 가격 지수가 155.7로 팜유 수요 증가 등으로 전달보다 2.3% 올랐습니다. 육류 가격 지수는 브라질의 소고기 수출 감소와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2.1% 상승한 126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제품 가격 지수는 154.4로 0.5% 올랐는데 버터와 치즈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설탕 가격 지수는 103.7로 5.2% 내렸고 곡물 가격 지수는 107.4로 1.5% 하락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 변경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서비스 앱인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사람입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국내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이 3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전주보다 리터당 4.92원 오른 1,688.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가스는 4.21원 오른 1,531.4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으로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이번 주부터 당분간은 하락세가 지속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지역이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갓 잡은 새조개부터 혈액검체 배송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적재함을 실은 드론이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바다 건너 제주도 섬마을 목표 지점에 도착한 뒤 적재함을 내려놓습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행로 등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 배송 체계 이른바 K-드론 배송 모습입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K-드론 배송은 올 들어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166개 지역에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가량 늘었습니다. 배송 물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섬 지역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드론 공공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 상화도 등에서는 드론 배송 뒤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 지역 드론 해안 순찰을 실시하고 보령시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옮깁니다. 제주도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와 같은 수산물을 드론으로 역배송할 수도 있습니다. 도심지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장거리 배송과 배송 물품 다양화 방안 등을 고민 중입니다. 장거리 배송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100km든 200km든 장거리 배송에 도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품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해 안전관리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모는 자동차가 건물이나 인도 등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조건부 면허 등 다양한 대책에 빠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식사 중인 휴게소에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유리창을 부수고 돌진합니다. 지난 2일 80대가 몰던 SUV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식당을 덮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29이다, 29.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이게 저 마른 하늘의 달벽 아닙니까? 지난 3일 서울 방학동에서는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늦어져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큽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고령자와 비교해 돌발 상황에서의 반응이 최대 1.08초나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 2천여 건으로 3년 만에 33%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이후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을 때 급가속을 막아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사고 1년이 넘게 지난 다음 달에야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있지만 반납률이 2% 수준에 불과하고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정 면허 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 운전 금지 또는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운행을 못하도록 한다라든지. 고령자 이동권과 시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 계양산을 비롯해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방제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계속 악화하는 곤충 대발생 현상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단에 물을 뿌려 들러붙은 벌레를 떼어냅니다. 잠자리채를 허공에 휙휙 돌리기만 해도 비닐봉지 한가득 잡힙니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방제 작업 현장입니다.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곳곳에서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열흘 안에 대부분 개체가 자연 소멸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러브버그만 사라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올 9월까지 서울, 경기 등의 대벌레와 동양 하루살이가, 10월까진 전국 하천 주변으로 깔따구가 대발생할 거로 예상됐습니다.
곤충 대발생 현상이 계속 악화하자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곤충 대발생 지역은 물론 인접 지자체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손발을 맞춰 대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서 연구 결과를 현장에 조기 적용하고 대발생 예측과 친환경 방제 기술을 찾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정관리 곤충을 지정하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그 R&D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기후변화로 제2, 제3의 러브버그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유입 가능성 큰 곤충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 경북 울진군 북동쪽 57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7.38도, 동경 129.8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열도는 이른바 대지진설로 어제 종일 긴장감 속에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공교롭게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1,300여 건의 지진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지만 어제 일본 대도시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뉴스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유명 만화에서 시작된 7월 대재앙 예언일로 일본 열도는 종일 긴장감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まあでもあんまり信じてなかったので、ぐらいにしか思ってなかったですね. 공교롭게 어제 아침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5.4는 대다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 걷기 어려운 수준의 흔들림을 말합니다. 다행히 섬주민 50여 명 모두 무사하고 건물 붕괴 등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름 동안 도카라 열도 소규모 지진이 1,300건을 넘어서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100여 건의 여진이 뒤따랐습니다. 이미 섬주민 10여 명은 섬을 떠났고 남은 40여 명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수백 건에 그쳤던 것과 달리 횟수도 작고 강해지고 있다며 해저 화산 영향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카라 지진과 겹친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만화 작가도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What we can say today, scientifically based earthquake prediction is impossible. 앞서 일본 큐슈 지역에선 신모에 닿게 화산이 7년 만에 분화하면서 연기가 5,000m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주의를 재차 당부했고 한국에서도 여행 안전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국 텍사스 중부 지역에 100년 만에 기습 폭우가 내려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4시간 만에 1년치 강수량의 3분의 1이 쏟아졌는데요. 적어도 3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는데 특히 어린이 피해가 컸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폐허만 남았습니다. 하늘 위로는 쉴 새 없이 헬리콥터들이 오가며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새벽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가 텍사스 중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1년치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mm가 쏟아졌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과달루페 강이 범람했고 일부 지점에선 45분 만에 수위가 8m나 높아졌습니다. 미국 기상청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 홍수였습니다. This happened very quickly over a very short amount of time that could not be predicted. 한밤중에 발생한 홍수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강변 야영장에 머물렀던 어린이들이 대거 실종됐습니다. 연휴를 맞아 여름 캠프에 참가한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재난당국은 대규모 수색 인력과 헬리콥터, 드론 등을 투입해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I think there'll be more when this is over and time to tell. We'll do our best job to keep you informed as we can. 재난경보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텍사스 내륙 지역에선 추가적인 홍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멕시코만의 수온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배우 박정민 씨가 올해 잠시 연기 여정을 멈추고 출판사 대표로서 활동에 진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처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 또 마땅히 이야기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전했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요즘에는 책상에 앉아서 그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배우 박정민의 이번 여름은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작가, 책방 주인에 이어 출판사 대표로 이름을 올린 지 6년째. 올해만큼은 대본보다는 소설에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엄청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작에 대한 욕심이 있다거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들을 받아봤을 때에 오는 그 마음들, 그 뿌듯한,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계속 이 일들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박정민 대표를 달리게 한 건 출판사에서 내놓은 새 소설 첫여름 완주. 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버지에게 책을 선물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시작한 오디오북 기획의 첫 작품인데 기존 오디오북들과 달리 애초 집필부터 구성, 공개 순서까지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뒀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받는 당사자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아무리 예뻐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좀 울컥했습니다.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마음들이 그 응원들이 좀 너무 소중해서 그 마음들을 자부심으로 삼을 수 있던 건 단순히 좋은 취지를 인정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분들께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하는 거를 다 빼고 나서도 저는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이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소개했을 때 떳떳했어요. 그렇게 마치 한 편의 라디오 드라마로 시작해 이후에 출간된 종이책까지 베스트셀러가 된 이 작품. 잠시 들어볼까요? 그러다 어저기와 열매 위로 내려앉는 소리. 그렇게 밤이 존재하는 소리. 숨을 보내며 이제 물어봐요. 누구한테요? 숲의 여기저기예요. 이왕 시작한 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라면 낯간지러워할 홍보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지금의 박정민을 만든 건 늘 제대로 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영화 파수꾼에서 뭉툭한 소년의 언어에 온도를 더해냈고 영화 동주 촬영을 앞두고는 박정민의 발길을 송몽규 선생의 묘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자신감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의지했던 동아줄이 있어야. 안녕하세요. 저는 어진태입니다. 당사자성이 두드러지는 배역들을 맡았을 땐 스스로의 겨누는 날카로운 잣대가 되어준 그의 진심. 그들의 특성을 그저 즐길거리고 소비하는 것은 창작자로서 사실 굉장히 자격이 없는 행동이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의 그 영화의 1번 목표는 흥행이 아니에요.
실제 그분들한테 욕안 먹는 게 저의 1번 목적입니다. 이토록 매 순간 고민하고 애쓰는 박정민이기에 그가 그리는 출판사의 미래에는 선명한 진심만이 가득합니다. 대중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개개인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혹은 어떤 영역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들을 아주 재밌게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출판사의 목표죠. 네. YTN 송재입니다. 20세기 미술사에서 가장 시적인 화가로 불리는 샤갈의 작품이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샤갈이 한 생애를 거쳐 느낀 감정의 여정이 어떻게 캔버스 위에서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샤갈의 작품 세계로 떠나보시죠. 김정아 기자입니다. 눈 쌓인 고향 비텝스크의 겨울밤. 붉고 푸른 집 사이로 하늘에는 썰매를 탄 남자가 둥둥 떠다닙니다. 화면을 가득 메운 비둘기엔 평화를 염원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광대의 사랑 고백은 행복하기만 할까. 화려한 색채와 아름다운 화면 너머로 행복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마치 마법의 세계처럼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지는 구도. 샤갈의 작품은 동화 같고 몽환적입니다. 기저에는 샤갈 특유의 강렬하면서도 포근한 색채가 있습니다. 사랑, 신앙, 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샤갈의 그림은 파란색마저도 따뜻함을 품었습니다. 샤갈은 자기가 받았던 혹은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찬가. 이 작가의 작품이 따뜻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샤갈의 작품에서 어떤 반목도 읽힐 수가 없기 때문에 샤갈 그림에서 첫사랑 벨라와의 사랑도 빼놓을 수 없는데 설레는 마음이 특유의 구도와 색채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벨라루스 비텝스크에서 태어난 샤갈은 전통적인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장했습니다. 유대인이어서 겪었던 박해, 러시아 혁명과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늘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Chacun porte un regard subtil mais acerbe sur la société et la condition humaine, tout en étant empli d'humour. 샤갈 예술의 날개를 달아준 파리는 이방인 청년에게 꿈의 도시였습니다. 당대 유명한 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샤갈은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완성해 갔습니다.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는 샤갈 작품이 7년 만에 예술의 전당을 찾았습니다. 서거 4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는 최초 공개되는 미공개작 7점을 포함해 프랑스 파리 오페라 극장 천장화 등을 몰입형 공간으로 구현해 선보입니다. 98세 장수 화가로 10,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는 동안 고집스러울 만큼 자신의 화풍을 이어간 덕분인지 초창기와 말년의 그림 사이에 이질감이 없습니다. 피카소 같은 경우는 청색 시대에 찢어진 가난과 나중에 엄청난 화려함이 극단적으로 보여진 작가인데 샤갈은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기 작품 세계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갔다는 게 배우 박보검의 오디오 해설로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꿈길을 거닐듯 작품마다 샤갈의 기억과 감정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서울은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났고 강릉은 아침부터 3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36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